자, 정치 이슈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3월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오늘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선고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심지어는 6월 6일 7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6일 지금 7일, 현재 3월 6일 7일. 네,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죠. 그런데 다음 주쯤에는 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미 평의가 시작됐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평의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서 아마 3월 중순께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사실상 좀 헌재가 서두르면 3월 7일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일 일정이 잡혀버린 거 보니까는 이번에는 아마 아닌 것 같고 그럼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는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헌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저는 3월 12일을 넘길 건가 말 건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교육감 선거 때문에 교육감 선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번에 주요 변수는 뭐라 보십니까? 한 3개 정도가 되겠죠. 요건이 됐느냐.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 요건이 됐다. 그런데 국회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국회 활동을 방해한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곳인데 그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것은 명백하게 법법 행위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선관위 같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저는 그 3개가 주요 요점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선고의 뭐 요점을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고 저는 이 모든 요점들이 사실은 저는 쟁점 자체가 형성이 안 될 정도로 명쾌하게 이미 저는 저희들 지금 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요. 3.1절 서울 도심 탄핵 찬반 집회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났는데 뭐 양쪽 다 세를 과시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그 숫자 세는 방법들이 다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거기 근데 뭐 광화문 쪽에 500만 명 모였다라고 주최 측이 이야기하는데 500만 명을 그런 식으로 카운트를 합니까? 500만 명이 모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많이 모이기는 굉장히 많이 모였고 좀 그것에 비하면 사실 이제 안국동하고 이 광화문 쪽으로 분산된 이제 그 뭡니까 탄핵 찬성 쪽은 조금 적게 모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경찰 추산이 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어떤 집회가 있으면 경찰 추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양쪽에서 다 하니까 그렇죠. 경찰 추산하면은 괜히 경찰만 중간에서 계속 잘못했다고 뭐 되게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죠.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그건 것 같아요. 이래갖고 3.1절 맞아갖고 서울 도심 탄핵 찬반이 완전히 갈라졌는데 정치권도 이들 집회에 좀 집결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국민의힘 서촌호 의원이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이런 말을 해갖고 참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뽑았다라고 말하기가 창피하죠. 저는 그런 데도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하는데 참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창피한 일이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헌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현재 8분이 있지 않습니까? 6명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고 아니면은 이제 기각이 되는 건데 5대3으로 됐다라고 내보낼 때에 올 수 있는 파장 때문에 그 몇 대 몇천 밝히지 말자. 인용이 되건 기각이 되건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에 따라서 국론이 분열이 되니까. 그런데 하물며 법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고려를 할 만큼 국론 분열이 심각하고 특히 대학가까지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에는 아까 그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자질이 전혀 없다.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서천호 의원은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실 수 없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이미 여러 가지 유죄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그 관련해 가지고 유죄를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번 정도는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을 나올 수 없는 분을 억지로 사면시키고 복권시켜서 국회의원을 바로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정상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역시 들어오니까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분은 자기의 출신의 어떤 그런 어두운 배경 때문에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될 상황이 아닐까. 저는 떼고도 남을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론은 탄핵 기각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무게를 뒀고 인터뷰도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뭐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민심을 다시 또 잡아낼 수 있는 조기 대선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게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 소위 친윤과 반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을 할 때 벌써 친윤 쪽에서는 공격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이 인용에 대한 그 입장이다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친윤이냐 아니면 반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볼 때 당을 추스려 가지고 나가면서 대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후보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당이 아니라 후보들에게 가면은 좀 바뀔 수 있지만 저는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죠. 저는 제가 볼 때는 한순간에 우리가 변검술처럼 얼굴 싹 바꿔야 되는 변검술을 써야 되는데 변검술 쓰면 국민들이 그 변검술이 정말 위장이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표시나지 않게 변검술을 쓸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해왔던 이 스탠스들 그대로 가지고 굉장히 강성 지지자만 갖고 갈 건가를 엄청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네.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까 우리 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친윤과 반윤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세력 구도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세력 구도를 본다면은 저는 친윤 중심으로 당의 주도권을 계속 가지고 가게 되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이 나더라도 그 인용 판결의 어떤 절차적 하자라든지 정당성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하면서 그걸 동력으로 삼아주는 총선을 대선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그 속에서 대선을 이길 생각은 별로 없는 거죠. 그것보다도 저는 대선을 이끌어가는 그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이 이 끝나서라도 당권은 놓지 않겠다. 이 당은 결국 우리의 당이다라고 하는 당의 주인을 가리는 싸움으로 저는 대선을 좀 변질시켜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결국은 친윤 중심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보수만이 거기에 남아 있고 중도 보수는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대선에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대선은 좀 선방하는 차원에서 정도만 하고 중요한 거는 당권을 놓치지 않고 지지층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 권성동 원내대표랑 같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게 한동훈 전 대표를 좀 겨냥한 말이다 이런 말도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거죠. 그분들 찾아뵙고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뵙고 그런 말들을 사실은 유도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친한계를 진윤계가 완전히 싹부터 자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대선의 방향도 그 방향의 코드를 맞춰서 가겠다. 라고 하는 저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지금은 내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변검술 쓸 생각이 전혀 없다. 뭐 이런 저는 의지의 표현을 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 당이 어려울 때는 이제 고문 역할을 하는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 같은 경우에는 참 답답한 게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가기도 그렇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죠. 대구 경북만 놓고 본다면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볼 때는 과연 그런 전직 대통령들이 또 국민에게 주는 그래도 괜찮구나 혹은 오지 않을 표가 올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친이계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요. 지금은 친박계 개통하고 지금 진윤계 개통이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찾아뵙고 뭐 그럴 생각은 아마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장 좀 놀라웠던 장면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 소추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역사의 아이를 그런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서 그리고 이제 변금술입니까? 한 전 대표에 대한 논평 정도만 나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뭔가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편에서는 배알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정치인이다. 그래서 진정한 정치인이더라고요. 현실을 정확하게 적응해 나가는 정말 멋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하지만은 그런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쳐져 나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걸 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더 놀랐던 거는 저는 좀 디테일한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멋있는 데 살고 있나. 와 저는 그 천고 높은 진짜 집을 되게 갖고 싶은 게 제 욕망인데 와 그 천고가 너무 높고 저는 어디 뮤지엄에 살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더라고요. 아니 뭐 전 대통령 사시는데 잘 사시면 되죠. 아니 근데 그 정도를 뭐. 가지고 하면 당연히 아방공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방공 이야기는 입에도 안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정치 문화를 그렇게 가져가지 말자. 맞죠. 뭐 어디 살든 잘 사시면 좋은 우리가 거죠. 한번 잘못을 했으니까 또 다른 잘못은 하지 말자. 정치 문화 자체는. 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제 헌재 후보자가 아직 임명이 자꾸 미뤄져 가지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쨌든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해가지고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다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안 할 거다. 언제 할 거라고 보세요? 분위기로는 대통령 아마 임명을 안 할 거다. 권한 대행은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헌재 같은 경우에도 8인 체제로 심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는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그리고 또 지금 있는 내각에서 판단하는 반은 기본적으로 8인 체제로 갔을 때 더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5대3으로 뭐 이미 결정됐다라고 막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데 그 5대3에 대한 환상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친윤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갈 대선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의 중심이 헌재의 어떤 절차적 가자라든지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려면 그게 완전체로 된 판결을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양수협정 측면에서 그냥 마은혁을 묶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대단히 좀 의심스러운 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게 강심장이 아닌데 자기 몸을 던져서 막 가면서 그런 결정을 한 게 저는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분은 명백하게 지금 위원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은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저는 이분이 그렇게까지 강단이 섰나 저는 좀 사실 놀랐습니다. 헌재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새로운 재판관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들어오게 되면은 만약에 그래서 재판에 참여를 하게 되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 심사의 과정을 전부 다 이제 녹음으로라도 다 듣고 해야 되는데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막 그 재판관이 이제 헌재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표결에서는 제외하고 8인 체제로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왔더라도 갱신 절차도 지금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된 사례에 따르자면 갱신 절차를 굳이 다 그 녹취록을 녹음을 다 들어가면서 할 필요 없고 그냥 녹취록으로 간단하게 자료로 대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에 한덕수 총리 탄핵 중이잖아요. 그 권한쟁의 심판이 먼저 나오면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얼핏 있던데 시기상으로 좀 어려울까요? 그건 너무 드라마틱한 소설에 가까운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그 현재가 애초에 약속한 듯이 이건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으로 아마 차츰차츰 나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순리에 따르는 판결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리얼미터가 그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이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좀 조사를 했거든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55.1%고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3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9%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잠깐만요. 이거 한 번 더 하고요.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응답률 6%.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보수가 약간 유리한 그런 결과들이 조금씩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많은 차이에 그렇게 민주당이 앞서가는 걸로 나왔는데 아마 그거는 이쪽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권 주자가 거의 뭐 확정된 상태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별 문제 없이 내부적으로 잘 이렇게 해 나가는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부적으로도 너무
너무 문제가 현재로서는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대권 주자도 없고 나와 있는 대권 주자 중에서 유력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보면은 명태균 리스트와 상관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이 확 줄어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번 리얼미터 조사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 갤럽 조사도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정상으로 복귀하고 있는 과정이다. 뭐 응답률이라든지 다른 디테일한 것들을 보더라도 예. 정상적인 반응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래도 저는 보수 응답자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좀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저는 조심스럽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대선 후보감들 지금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가장 뭐 돋보이는 건 이재명 대표입니다. 예, 각종 여론조사 1위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주목되는 게 우클릭 첫 번째, 두 번째는 비명계 쪽 인사들을 좀 계속 만나고 있어요. 임종석 실장 만났고 전 실장 그리고 김동연 지사 오늘 만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뭐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게 썩 좋은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지사는 만나시지 않았나요? 만나시죠. 예, 만났고. 예. 근데 뭐 김동연 지사하고는 조금 불편한 관계가 조금 보이긴 했는데 다른 나머지 세 분들하고는 되게 관계 자체가 좋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앞으로 이낙연 아마 전 총리를 만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고 아마 만나진 않으실 거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국민 통합을 외치고 당내 통합을 외치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까지 만나면서까지 그렇게까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로 이렇게 이념적인 그 거리를 조금 옮기고 그다음에 당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은 거의 뭐 저는 그 대선 레이스에 짜여진 각본대로 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문제. 하나는 이제 그 비명을 어떻게 끌어안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과제였고 또 하나는 이제 중도 보수를 중도층에 있는 표를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두 가지에 대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일단은 이렇게 지금 계속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 외연을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근데 뭐 한동훈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낙연 대표와의 관계, 이준석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할지 말지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이 흘러가는 근데 탄핵 이후에 정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외연 확대가 좀 더 나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얼마 전 책도 좀 출간을 했는데. 이분은 제가 책 제목에 대해서 되게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하는데 그건 되게 죄송하고 근데 책의 내용도 중요한데 저는 평생을 검사로 사신 분인데 왜 검사의 이력을 책에서 지웠는지 그건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솔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저는 뭐 했던 지난 한동훈 대표는 항상 별의 순간을 잡을 때 그 잡는 모습이 되게 드라마틱해야 되는데 별로 드라마틱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별의 순간을 잡을 때는 명확한 변검술처럼 어떤 태도를 바꾸면서 확실하게 자기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정계에 다시 들어오더라도 와야 되는데 저런 순간에 들어와서도 지금 보면은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 혹은 친윤계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탄핵 과정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오면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한동훈이 뭐야?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저는 달란트는 탄핵에 기본적으로 찬성했다는 겁니다. 계엄에 반대했고 저는 그게 그분이 갖고 있는 유일한 달란트입니다. 그걸 키워나가고 그 속에서 보수 후보 중에서도 그렇게 한 후보로 자기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는 좀 제대로 못 해내고 있는 아쉽다. 지난주하고 좀 업데이트된 게 있어가지고 임기 단축 개헌론 나오면서 3년 하고 그 다음에 4년 중임제 하자, 개헌하자. 그런데 이게 여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유승민 전 대표 여권 인사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이전에 그 이낙연 전 총리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국회에 있었던 뭐 정세균 전 총리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나서서 국회의 원로 중심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기 단축을 하고 개헌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높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별로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의 절차라도 이런 게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양당의 어떤 그 주자들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고 했을 때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좀 국민들 앞에 드러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내놓는 그런 던지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저는 예컨대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 될 확률이 0.000%입니다.
그러면 저는 1년만 대통령 시켜줘도 하겠다고 임기개헌단체 하자고 할 겁니다. 저는 이 지금 임기개헌단체에 관한 모든 소리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다 꺼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처지에 있는 반대편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반대편 제안을 하고 다 있는 거죠. 그분들 입으로는 이제 한 분만 딱 한 분만 있는 한 분만 거죠. 설득하면 된다. 예, 돌아서면 된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록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과 차재건 교수였습니다. 자, 자갈차제 다음 주 11일에 화요일 아침에 있습니다. 예. 좀 사투리 잘할 수 있는데 좀 시키시면 안 되나 하는 아재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자갈치 아재니까 부산 남자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 남자의 음식 그리고 부산 남자의 표현 방식인데 공감도 해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이소. 예, 다음 주 화요일 3월 11일 평소와 같이 8시부터 9시까지 자갈차제 전철 씨 그리고 정경진 아나운서가 신춘 특집으로 꾸며드립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입니다. 근데 경칩이 무색하게도 날이 좀에 춥네. 옷 단디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자갈차짐의 18,622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도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7 교통정보. 탁 트인 바다